혹시 지금 전화되는 사람 요거 밴드 들어가서 내 목소리 나오는지 좀 살펴봐 줄래요? 우리 요 밴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그 뭐야 링크 갔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예, 그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요게 바로 지금 스트리밍으로 떠야 돼서 혹시 확인만 목소리 나오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나오네. 오케이 됐다. 봅시다. 그래요. 네, 집에서 하면 수염도 그리는데 뭐 이렇게 잘 그래도 지워져 가지고 그래. 그래. 보자. 자, 3장. 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챕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워야 될 챕터가 이제 일반화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반화학에 대한 내용 문제 주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완전 생 초짜로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뭐 브라운 책으로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넘어가고 좀 까다로운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재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거 유희 선생이 그리고 근데 교재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선생님이 유희 선생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전설의 유희 선생님. 알겠죠? 네. 유희 선생님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좋아요. 꽤 문제를 신경 써서 내시는 편이고 옥스토비 책으로 할 때도 옥스토비 책에 있는 연습 문제만 내신 게 아니고요. 나름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내가 봤을 때 우와 굉장히 좋다 이런 문제들도 만들어 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인정하는 분이 2명 있는데 한 분이 이인호 선생이고 또 한 명이 이제 유희 선생님이에요. 다만 두 분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시진 않는다. 뭐 요건 뭐 단점이긴 하지만 여하튼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꽤 상당히 생각을 해서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브라운 책으로 했던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브라운 책에서는 이렇게 막 정말 나 한 번도 칸 끼워 넣기 이건 진짜 내 진짜 정말 나 깜짝 놀랐는데 예,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 선생님 예전 문제들을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내시니까 그 예전에 나왔던 특히나 유 선생님 기출로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뀐 책 애킨스는요 일반화학 책 중에서 되게 노멀한 편이에요. 왜 이게 노멀하냐면 애킨스라는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애킨스라는 사람의 직업은 놀랍게도 맨 앞에 저자가 애킨스잖아요. 애킨스라는 사람의 직업은 화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냥 편집자예요. 그래서 애킨스 책은 모든 챕터의 저자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애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피지컬 케미스트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물리화학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리학 책이거든요. 그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근데 이제 물리화학은 대학교 교과과정에서 3학년 이상부터 듣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명성을 가지고 일반화학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킨스라는 사람의 책은 이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겠어요? 내용이 옥스토비처럼 희한한 내용 이런 거 잘 수록하지 않아요.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내용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무난한 내용들이 보통 애킨스 책에 편집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저자들에서 받은 소스를 애킨스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그렇게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학도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누구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주로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반면에 옥스토비 책은요. 옥스토비라는 사람의 개성이 아주 강한 책이에요. 너무너무 강한 책이에요. 첫 번째 옥스토비 책은 영어가 아주 어려워요. 문장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자연과학의 책들은 문장 구조가 단문이거든요. 근데 그 옥스토비라는 사람은 그 문장을 복문에 중문에 아주 어렵게 써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읽었을 때 이게 뜻이 잘 빨리 안 와요. 근데 애킨스라는 사람은 시장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영어 자체가 쉬워요.
에킨스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영어도 쉽고 그 다음에 내용도 튀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책도 책이고 나는 이제 그것보다는 유희 선생님에 관련해서 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어떤 문제들을 내는지를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장. 3장? 우리 오빠 이름이? 한승원. 한승원. 손오공 알아요? 저팔계 알아요? 사우정 알아요? 같이 다닌 스님 이름 있죠? 이 뭐예요? 그렇지. 3장. 자, 3장 봅시다. 자, 어머나! 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싹 다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디를 보시냐면 쭉쭉쭉쭉 넘겨서 우선 73페이지. 73페이지. 페이지. 자, 거기 2.1에 뭐가 나오냐면 73페이지 4장 아니에요? 73페이지. 뭐야? 뭐야? 다른 걸 들었어. 깜짝. 어쩐지 이상하더라. 지금 처음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이게 왜 여기 내가 순간 깜짝. 내가 이게 아닌데 근데 순간 내가 빼먹었네. 깜짝. 좀 고마워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친절하네요. 고마워. 자, 하여튼 그렇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깜짝 놀. 자, 쭉쭉 넘어가서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깜짝 놀랐다. 50페이지에 3.3 이온결합 모델. 요거 한번 봅시다. 거기 50페이지부터 해서 5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이거 모두 다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차근차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내용을 그대로 서울대 입시에서 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요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몇몇 학교에 몇몇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세종과학고에 있었던 선생님하고요. 유희 선생님하고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자주 냈었던 주제인데 그렇다고 이번 해 꼭 낸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갈대인지라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자주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얘는 두 중성 기체 원자가 이온쌍을 만들 때 그것을 그 물리학적으로 혹은 에너지적 관점에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얘는 천지백가리로 많은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얘는 바로 요거예요. K gas 더하기 F gas. 짜잔. K 해서 짜잔. 그 다음에 여기서 짜잔. 얍. 자, 이런 반응을 예시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K라고 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포타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금속 어떤 원자. 그러니까 저기 G라고 쓴 건 어떤 뜻이에요? G라고 쓴 건 기체 상태죠.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기체 상태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기체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언급하고 있는 해당 입자가 딱 하나만 있는 상황을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더더군다나 지구에는 물질이 많아요, 적어요? 지구에는 물질이 억수로 많잖아요. 그 억수로 많은 상태에서 정말로 원자 한 개만 존재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기체 상태라고 하는 건 입자 한 개를 뜻하는 건데 그 입자 한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포타슘하고 이 플로라이드 원자 알갱이가 거리가 무한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대상이 액체로 있다, 고체로 있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아보가드로 수 이상의 개수만큼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언급하는 원자가 딱 한 개, 얘도 딱 한 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포타슘, 그 다음에 얘는 플로라이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또 그 여담이지만 이 무한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여기 창현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구 원둘레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 원둘레가 6,400km 맞아요? 아, 반지름이 6,400km예요? 아, 반지름이 6,400km. 그러면은 그 뭐냐면 지름은 2파이r의 절반 맞지? 아니 그 뭐냐면 원둘레는 2파이r 맞죠? 그럼 그게 절반이면 파이r 3 곱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되겠네. 무슨 말 알겠죠? 아니 뭐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만 킬로미터를 걸어가면 지구 반대편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딱 반대쪽에 하면 이게 서아프리카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2만 킬로 정도 걸어가면.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그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저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본 사람 있죠. 부르키나파소가 이제 서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공용어는 스와힐리어를 쓰고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그 나라라서 여기 부르키나파소에는 음악 계급이 있어요. 음악 계급이 뭐냐면 내가 어떤 출신 성분으로 나야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옛날에 신라시대 때 뭐 진골 송골 하듯이 내 아버지가 귀족이야, 내가 귀족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음악가야, 내가 음악가가 되는 거야. 뭐 하여튼 그런 나라인데, 그럼 여러분 한 2만 킬로쯤 걸어간 부르키나파소 사실 여러분 존재하는지도 몰랐죠. 그럼 이 2만 킬로미터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뭐란 얘기예요? 무한히 먼 거리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인간의 키가 보통 뭐 1.7m, 1.8m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퉁쳐서 2m라 잡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2만 킬로미터는 2만 한 다음에 킬로니까 이거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10의 7승 나오죠. 즉 무한이라고 하는 건 10의 7승배 정도를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원자의 경우는요. 원자 크기가 얼마예요? 원자 크기 얼마예요? 원자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거든요. 그럼 원자에게 있어서 무한의 거리란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10의 7승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그러니까 좀 길게 잡아도 1mm에서 한 1c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원자 입장에서는 뭐다? 무한의 거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끼리 무한이 있다라는 얘기가 원자 하나가 저기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우주 끝에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원자들 한 이 정도만 떨어뜨려 놔도 얘네들은 무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만 돼도 얘네들은 인력 청력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타슘하고 플로라이드가 아시다시피 포타슘은 1조 원소죠. 그럼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여러 컬럼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17조 원소니까 7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포타슘은 금속이고요.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는 비금속이니까 자, 뭐를 잘 만들 수 있죠?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잘 되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포타슘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음이온화가 됐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이 됐고 이때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얘, 그 기체 상태의 얘를 아이오닉 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뭐? 이온쌍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을 아이오닉 페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 아이오닉 페어는 이온 결정과는 다른 거예요. 자, 이온 결정과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온 결정 중에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소금이 내 눈에 뭐로 보여요? 고체로 보이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잖아요. 그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고체 결정이면 그 안에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가 몇 개씩 들어있을까요?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 손에 만질 수 있을 정도만 돼도. 그런데 지금 얘는 뭐냐면 진짜로 포타슘 양이온 딱 하나, 플로라이드 음이온 딱 하나, 딱 페어. 알겠어요? 요거를 아이오닉 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그 고체 결정하고는 사뭇 달라요. 아시겠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일 뭐부터 해볼까? 메커니즘. 이게 만들어진 과정의 그 메커니즘, 기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상태 1. 자, 여기 이제 포타슘 원자가 있고 플로라이드 원자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플로라이드는 7개.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처음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이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근데 저 무한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한 몇 센티미터면 충분한 거야. 알겠죠?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은 여러분들 그 원소의 주기성에서 살펴보면 금속은 뭐를 잘할 수 있어요? 이온화가 상대적으로 수월케 일어날 수 있죠. 누구에 비해서? 비금속에 비해서. 반면에 비금속은 어떻게 돼요? 음이온이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이압 하고 전자가 발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또루루루루루루 날아가서는 요 플로라이드의 빈자리, 요 자리에 전자가 이렇게 팍 하고 꽂힐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여러분 요렇게 금속 원자가 하여튼 뭐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이렇게 발사되는 이런 과정을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탁 발사되는 이 과정은 뭐라고요? 전자 하나가 금속 원자에서 이렇게 기체 상태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다 배웠는데. 뭐라고요? 친절한 주영씨? 이거 뭐라고요? 어? 그렇지. 이온화. 영어로는 아이오니제이션. 그런데 이놈의 전자가 어떤 원소에 딱 들어오는 이런 현상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것도 이온화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건 이온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자가 들어오는 건 에너지적 관점에서 뭐라고요? 전자 친화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저 금속을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저 플로라이드는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거리는 어떻게 된다?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상태 1과 상태 2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좀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벌어지면 항상 에너지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는 게 고전역학적인 생각이에요.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다르죠. 그럼 다르면 무조건 에너지적인 차이가 생겨야 돼요. 그죠? 다른 상태인데도 에너지가 동등할 수 있다는 무슨 역학이에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다른 상태면 무조건 에너지 상태가 달라야 된다가 고전역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큰 차이 중에 하나고 4장 넘어가면서부터 양자역학 얘기는 그때부터 다시 해볼게요. 어쨌건 고전역학적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상태니까 에너지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 에너지적인 차이가 여기서 얼마로 나타나겠느냐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온화 과정은 항상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온화 과정은 항상 발열이에요, 흡열? 배웠잖아요. 무조건 흡열이죠. 알겠죠? 그런데 전자 친화 과정은 종종 뭐가 돼요? 특히나 이렇게 전김 성도가 큰 녀석이 전자 친화 과정은 무조건 무슨 과정이 돼요? 발열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둘의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에너지 차이는 바로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와 플로라이드의 전자 친화도의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상태 1과 상태 2의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플로라이드의 전자 친화도는 당연히 알려진 값이고 그것을 찾으면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가 대략 419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전자 친화도는 얘가 32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얼마지? 90 얼마야? 91 킬로줄 퍼 몰 정도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또한 이것도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이 또한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자, 에너지가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면 무조건 뭐예요? 이건 무조건 흡열이죠. 그래서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뀔 때 외부에서 91kJ만큼의 에너지만 공급을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온화 에너지가 419로 굉장히 크지만 이만큼의 에너지를 다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전자 친화가 되면서 328만큼 다시 발열이 될 거니까 그 차이만 공급을 하면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드디어 마지막 상태 3이 된다고 칩시다. 그 상태 3에서 이 포타슘하고 플로라이드가 짜잔 짜잔 자, 이런 식의 드디어 이온쌍을 형성했다 라고 하는 것이 상태 3번이다. 그럼 이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가 실제 실험 데이터가 얼마쯤 되냐면 2.17 옹스트롬 정도가 된대요. 이건 뭐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나 봐요. 그런데 2.17 옹스트롬을 이제 문자로 대신을 하면 치환을 하면 그걸 RE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지금의 이온 결합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포타슘 플로라이드 이온쌍이 만들어질 때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거리는 2.17 옹스트롬. 그걸 이온 결합 길이라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대면대면했던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쫑쫑쫑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온쌍이 만들어진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뭘 해볼 거냐? 바로 각각의 상태에 따른 요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에서 C 있으면 뭐예요? 구찌요? 뭐 C 있으면 뭐예요? C 있으면 뭐예요? 어이, 목이 있나? 목이 창현아 C 뭐야? 좋아. 소리 잘 들어가지? 오케이. 이거 좀 한 번씩 봐줘야겠죠? 지금 스트리밍으로 듣는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면 이렇게 막 문자 뜰 거거든요. 이상해. 이거 한 번씩 봐줘야겠죠? 알겠죠? 근데 자기는 이렇게 뭐 씨름했어요? 무슨 우리 오빠 이름은? 동석이. 아 동석이요? 와 손도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 와, 좋아요. 야 멋져요. 창현아 동석이 힘 세죠? 네. 아 진짜요? 야, 이 학교에서 힘으로는 자기 안 빌리죠? 창현이가 저인데. 아 진짜로요? 정말로요? 이요 진짜로요? 아 그래요? 그래요. 창현이도 키 많이 컸네. 그럼. 네? 앉아 있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 동석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오빠 키 크네. 응. 오빠는 키 작아요? 그래요? 우리 오빠 이름은? 저 한승원. 승원이야. 나 승원이. 승원이 동석이보다 키 커요? 아니요. 작아요? 걔는 뭐, 야, 멋져요. 내가 조폭 얘기해준 적 있어요? 조폭? 조폭 얘기해준 적 있어요? 아니요. 창균한테 조폭 얘기해준 적 있어요? 해주시던 거 너무 그런가요? 이 바지에서 칼 꺼내는 거? 그거 안 했어요? 그 일반인들은 평생 살면서 조폭 볼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진짜 조폭은 일반인들하고 안 섞여요. 그 일반인들 괴롭히는 그런 그 불량배는 양아치고요. 진짜 조폭은 일반인들하고 세계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조폭이나 야쿠자를 볼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폭이나 야쿠자나 마피아와 엮인다. 만약에 엮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냥 자살하는 게 좋을 정도의 삶을 살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사람들하고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사람 알았다. 정말 끔찍한데. 근데 나는 그 아는 형 중에 그 조폭 행동대장까지 했던 형을 알아서 이게 그 조폭들은요 손이 두께가 이만해요. 두께가. 그리고 이 앞뒤 가판이 이만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조폭은 사람들 때릴 때 주먹으로 안 쳐요. 왜? 주먹으로 치면 증거가 남잖아요. 상처가 남잖아요. 그럼 경찰 같은 데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폭들은 손바닥으로 쳐요. 손바닥으로. 그럼 일반인이 이 손바닥으로 조폭한테 이렇게 딱 맞으면요. 빡 맞으면 따구르륵 날아가요. 진짜로. 정말. 그 조폭들이 이만한 사람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바로 사시미. 사시미 알아? 사시미? 뭐로 이제 회 뜰 때 쓰는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그게 사시미 회 뜰 때 쓰는 일본에서 나온 그 날카로운 칼. 그게 길이가 요만한 건데 그 사시미가 참치 해체용 칼이 있어요. 참치 해체용. 그럼 칼이 이만하거든요. 이걸 들고 다녀요. 어떻게? 조폭들은 보통 캐주얼하게 입어요. 이렇게 헐렁한 수트 입어요. 헐렁한 양복 같은 거 입잖아요. 왜냐? 그 헐렁한 양복 바지 안쪽에 수선을 해가지고 그 안에 가죽으로 된 칼집이 안에 싹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사시미 칼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트로 헐렁하게 덮고 있다가 그 조폭끼리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아니 이런 잡것들이 아무튼 쭉 끓이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엮인다.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재미를 정도로만 들으셔야 되지 이거를 막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안 됩니다. 동사 알겠죠? 동사 알겠죠? 알겠죠? 동석이가 지금 저렇게 이게 착하게 공부를 잘해서 천만 다행인 거지. 만약에 동석이 저한테 공부를 못했다고 쳐봐. 학교에서 일진놀이하고 이랬다고 쳐봐.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동사 알겠죠? 갑자기 다리 보는데 너무 힘세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 동서가 나 때리지 마요. 알겠죠? 네. 만약에 동석이가 나하고 싸운다. 누가 이기겠어요? 동석이하고 나하고 치고받고 싸운다.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동석이가 보니까 갑자기 경외로워집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보자. 자, 그래서 어쨌건 에너지가 플러스인 건 흡열. 아시겠죠? 흡열. 이때 이 C가 뭐냐? 이 사람들 쿨롱이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니까 쿨롱 상호작용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위치 에너지 여기서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요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자, 얘는 쿨롱 상호작용 계산할 때 바로 상수죠. 4파이 알려진 상수고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요. 값이 10의 마이너스 한 27, 그 정도 돼. 아주 10의 마이너스 한 9승 정도 되는 어떤 상수인데 이것도 다 정해진 상수고 어쨌건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 하셔야 됩니까? 요 각각의 전하량을 곱하면 되죠. 자, 얘는 전자 하나만큼 양이온이고 전자 하나만큼 음이온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전자 하나만큼 음이온이다. 전자 하나만큼 양이온이다. 곱해주고 이 둘 사이에 뭐? 거리를 나누어 준 게 이게 바로 쿨롱 위치 에너지 수식인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주목할 거는 여기다가 얘를 곱해 주셔야 돼요. 요거 빼먹으면 계산 나가리예요. 알겠죠? 당연히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거 놓고 다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할 때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NA가 뭐예요? 바로 아보가드로 수. 자, 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줘야 돼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야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단위가 킬로줄 퍼 몰 체계로 단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앞서 계산한 이 에너지, 바로 이온화 에너지나 전자 친화도의 에너지 스케일이 항상 킬로줄 퍼 몰 정도로 보고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를 하려면 이 계산한 에너지도 킬로줄 퍼 몰 정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계산 하나마나 값이 뭐가 나올까요? 0이 되겠죠? 왜? 거리가 무한대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태 3에서 마찬가지로 쿨롱 에너지를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인데 이게 내 기억에 전체 값이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 이 정도 나와요. 막 놓고 나오면 대략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 곱하기 전자 하나의 전하량 곱하는 건 맞는데 이때 전자 전하량 하나의 크기는 대략값이 얼마예요? 전자 전하량 하나의 크기는 대략값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이건 다 문제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놓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거리는 얼마예요?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돼요.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10승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수는 값이 얼마예요? 6 곱하기 10의 23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는 단위가 있죠. 아보가드로 수 단위가 뭐예요? 아보가드로 단위가 뭐예요? 몰의 역수.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계산기에 넣고 똑똑똑똑똑 계산하면 이 경우 대략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40 킬로줄 퍼 몰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마이너스고 요건 보시다시피 플러스죠?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온성을 만들 때 쿨롱 에너지는 마이너스 640kJ/몰이다.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 논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수치는 요거, 그리고 요 수치는 잠깐 기억을 해두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만. 알겠죠? 뭐 이 숫자가 무슨 거대한 의미가 있다가 아니고 요 문제를 풀 때 이 숫자가 쓰이니까 잠깐 저 숫자를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상태 1에서 상태 2로 넘어갈 때 91kJ/몰. 그 다음에 상태 2에서의 쿨롱 에너지는 빵이고 상태 3의 쿨롱 에너지는 마이너스 640kJ/몰이고.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뭐냐? 여기 칠게요. 지금 나이. 이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도표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기서 이온쌍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에너지 도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아주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쯤. 자, 이거 에너지 축이고. 자, 요거고. 자, 요 R은 입자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그 중요한 에너지 도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래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가 1번 상태, 여기가 2번 상태, 그리고 여기가 3번 상태입니다. 요 1, 2, 3번이라고 한 게 아까 미케니즘이라고 쓰고 상태 1, 2, 3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때 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상태는 아까 어떤 뜻이었냐면요. 포타슘 원자하고 플로라이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때의 상황을 1번으로 두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포타슘 양이온하고 포타슘하고 플로라이드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뭐 딱히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무한히 떨어져 있으면 인력도 청력도 거의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을 위치 에너지 0으로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 여기 2번 상태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포타슘이 드디어 금속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가 비금속 음이온이 돼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바로 2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1번에서 2번 상태로 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자친화도만큼 또 발열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상태하고 2번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91kJ/몰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거를 보시다시피 여기서 기호로 표시하면 델타 E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91kJ/몰이 저기서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가장 안정하게 보이는 이 상태에서는 뭐가 만들어진 거겠어요? 여기서는 아까의 포타슘 양이온과 플로라이드 음이온이 드디어 2.17 옹스트롬이라는 거리 내에서 뭐 이온쌍을 만들어낸 순간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거리 좌표의 이 값이
숫자로 쓰면 2.17 옹스트롬이고 문자로 표기하면 그게 RE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계산했던 표현했던 1번 상태, 2번 상태, 3번 상태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이때 여기서 여기 이온쌍이 만들어질 때 뭐가 나타나냐면 보시다시피 최소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죠. 보이세요? 그러면 저기서 최소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네,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저기서 우선 첫 번째 1 각 상태의 위치 에너지 구하기. 자,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바로 위치 에너지 2번, 위치 에너지 3번, 쿨롱 에너지 2번, 쿨롱 에너지 3번. 자, P라고 쓴 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C라고 쓴 건 아까 뭐였죠? 쿨롱 에너지, 그 계산한 값을 저렇게 C로 표기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그러면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지금 이 그래프가 이게 전부 다 위치 에너지거든. 그럼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여기고요. 그 다음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자, 2번 상태에서도 양이온, 음이온이 나타나니까 쿨롱 에너지가 있을 거고 3번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쿨롱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이때 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무슨 관계? 이 네 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땡땡땡땡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왜죠?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자, 왜냐하면 2 혹은 3 상태는 입자 간 거리가 충분히 멀기 때문에 청력보다는 인력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를 거리로 미분하면 이게 수리적으로 뭐가 돼요? 위치 에너지를 거리로 미분하면 이게 수리적으로 뭐가 돼요? 바로 인력 빼기 청력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뉴트니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맞나? 하여튼 미적분학에서 아주 나오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물리 시간에도 뭐 일 에너지 정리하면 이거 나올 텐데.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 미분하면 그건 항상 인력 빼기 청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 사실은 2번에서 3번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언제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양수죠. 2번에서 3번 사이는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그러면 이게 양수란 얘기는 인력하고 청력 중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느냐? 위치 에너지의 인력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가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쿨롱 인력의 차이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로 근사적으로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도 근사적인 건 청력의 요소를 고려해야 정확해지는데 청력의 요소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근사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좋아. 나만 덥나? 청인 안 더워? 아, 괜찮아요? 난 이렇게 덥지. 자, 썼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얘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나 썼어요? 썼으면 지금 다잉. 썼어요? 좋아. 좋아. 엄청 덥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알아요? 몰라요? 아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저기 인류가 최초로 달에 언제 갔어요? 달. 1969년인가 그렇죠. 9년에. 미국이 알겠어요? 물론 그게 또 뭐 개구라다 개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그때 그 프로젝트들이 뭐예요? 아폴로 프로젝트죠. 아폴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첫 번째 아폴로 프로젝트가 개구라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분명 달에 갔을 거예요. 갔어요, 확실히. 왜냐? 아폴로 프로젝트는 엄청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열 몇 번까지 했어요.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그러다가 소련이 망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체제 대결을 할 필요가 없으면서 공산진영과 체제 대결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아폴로 프로젝트가 이제 뭐냐 막을 내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가긴 갔는데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예요. 아폴로와 아르테미스의 관계는 형제지간이죠. 아빠가 누구예요? 제우스요. 제우스가 인간이란 그런 아니 하여튼 제우스의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 왕은 자식이 많죠. 부인도 많고. 근데 자식 중에 아들 좀 잘난 아들 이름이 아폴로고요. 그중에 잘난 딸 이름이 아르테미스예요. 그러니까 옛날 프로젝트는 남성형 이름을 붙였다면 요즘 프로젝트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여성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핵심은 뭐냐면요. 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아폴로 프로젝트는 우주인들이 전부 다 누구였죠? 남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여성 우주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아폴로 프로젝트는 돈이 된다 안 된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실용적 이익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예요. 그냥 미국이 돈을 수억 써서 소련보다 더 위대하다를 보여주는 쇼였을 뿐이에요. 근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막대한 돈이 걸려 있어요. 뭐? 달에 가면 왜 돈이 되죠? 영재고 다니는 거 맞아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관계된 일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몇 명은 그거 할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네. 달에 가면 왜 돈이 돼요? 땅 투기를 하자. 그러네. 만약에 달 개발을 우리나라 건설사에 맡기면 달 호가 엄청 나겠네. 하여튼 뭐 좋아요. 다 좋은데 바로 달이 돈이 되는 이유는 바로 힐륨3 때문입니다. 힐륨3 알아요? 힐륨3는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죠? 뭐야 진짜.
이게 그 화학 1, 2, 3의 폐라니까 이게. 어? 태양에서 만들어지죠. 수소가 핵 반응을 하면서 힐륨3가 대량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 힐륨3는 반응성이 억수로 커요. 억수로 크기 때문에 아무 원소랑 반응을 해버려서 핵 반응이 금방 돼버려요. 그런데 그 힐륨3가 태양으로부터 전 우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반응하다가 남는 힐륨3가 막 전 우주로 퍼져나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태양으로의 힐륨3가 지구에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억수로 많이 와요. 하지만 지구에 도착해봐야 대기랑 만나서 대기 중에서 질소기체나 이런 거랑 만나가지고 핵반응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달에는 재가 있어. 달에는 대기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달에 저 힐륨3가 달 전체에 이만한 두께로 묻혀 있어요. 쌓여 있어요. 이만한 두께로. 달 표면에. 뭐 땅 깊숙이 있는 게 또 아니고요. 왜냐면 태양에서 계속 오는 게 먼지처럼 쌓이는 거니까 달 표면에 이만큼 쌓여 있대요. 그럼 이만큼 쌓여 있는 재를 가져오면 뭔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이거랑 만나면 이 뭐예요? 중성자, 그렇죠? 이거랑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이게 되겠죠. 이때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죠. 이 발열량이 어느 정도냐면 동일 질량의 석유의 1억 배예요. 동일 질량 석유의 1억 배. 그럼 이 말은 쟤를 가지고 오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에너지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그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힐륨3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가격이 동일 질량 금의 10,000배예요. 동일 질량이 금보다 10,000배가 비싸요. 왜? 10,000배가 비싸도 싼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 질량의 석유보의 1억 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특히 중국이 달에 가려고 하죠. 이것 때문이에요. 아폴로 프로젝트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돈 쓰러 간 거였고요. 그냥 돈 쓰러 관광하러 가는 거고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돈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미국이 전 세계적인 다국적 프로젝트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전 세계적인 다국적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뭐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가 끼겠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어느 나라겠어요? G7 알겠어요? 우리나라 G7이 아니에요. 진짜 G7이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앞섰거든요. 진짜 우린 G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누군가 계속 방해해 왔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 나라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 나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누구나 그 나라의 방해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걸 알지만 그걸 또 외교부에서 실제로 언급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외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지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나라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저 조 할아버지 만나고 왔죠. 만나고 왔잖아요. 거기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 승인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여해요. 그럼 이 말은 여기서 우주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 로켓 발사와 관련된 우주공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힐륨3와 관련된 핵공학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은 관여할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알겠죠?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광주 1고도 아니고 광주 영재고가 광주 1고 알아요?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 광주 1고 알아요? 선동열 알아요? 그분 나온 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야구하면 1등 그 광주 1고 맞겠죠? 하여튼 광주 1고도 아니고 광주 영재학교에서 이걸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다 썼죠? 지운다잉. 지운다. 자, 보자. 그러면 여기 지우자. 지우면 안 되는데. 야이. 에이, 다시 이것만 지웠어야 되는데. 자, 다시. 2 3 2 3. 자, 그러면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써있잖아. 얼마예요? 91.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미니멈. 맞죠? 그리고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였어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아까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얼마라고 했죠? 0이라고 했죠? 그 다음 3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640이라고 요 문제 풀 때까지만 외우라고 했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면 값이 대강 어느 정도 나오느냐? 마이너스 549 kJ/몰.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그래프의 의미가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내가 1, 2 썼죠. 그 다음에 3. 3 맞아요? 3 쓰면 되죠. 3 쓰면 되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뭔 소리? 에서 자 I가 뭐죠? 이온화 에너지죠. 이 이온화 에너지의 최소값과 EA는 뭐죠? 전자친화도죠. 요놈의 최대값을 비교하면 항상 이렇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델타 E 무한대는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자, 델타 E 무한대는 어디서 어디를 뺀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의 전자친화도를 뺀 거죠. 그런데 지금 예시로는 포타슘 플로라이드를 예로 들었지만 꼭 금속 이걸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금속일 수도 있고 다른 비금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 이온화 에너지 이 녀석의 전자친화도를 비교를 하면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줄게요. 이 위에 줄게요. 바로 이온 자체가 형성되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언제나 안정해지는 것이에요? 불안정해지는 것이에요? 불안정해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이면 우리 지구에는 그렇다면 이온결합 화합물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우리 지구에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별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구에는 혹은 전 우주에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죠? 억수로 많죠? 그게 뭐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쓰자. 네버덜레스만 넌덜레스죠. 한글로 쓰자. 이거 오랜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랜만에 써 까먹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우주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온 결합 형성 시 요와 같은 써야 되는데 형성 시에 큰 발열 반응이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이걸 논술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온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에너지적으로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럼에도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많은 이유는 그 불리한 녀석들이 만나게 되면 아주 많이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됐다. 필기 마무리하시고 한 10분 쉬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 중이어서 1시간을 넘어가면 제가 에러가 뜰 수 있거든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